기계는 지금 다른 데가 있어요. 딴 전시에. 자, 갑니다. 소리. 여기서 이렇게 풍경을 한 번씩 보시고 싶은 분은 여기서 보시고 기념사진 진짜 장관입니다 지금. 이러면 아마 이런 세미나 어디서 못 보셨어요. 앞으로도 없고 진짜 대단한 장관이에요 지금. 근데 어떤 기념 촬영도 하시고 여기는 말 그대로 제가 오늘 이 세미나 기획을 한 거는 이번 행사의 그 전체 주제가 슬로우 퀵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세미나 주제를 홀대기 헛소리하지 마. 사실은 이 세미나는 그냥 난상토론, 또 특정한 어떤 주제도 없고 여기 지금 이따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미술계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시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전부 저하고 친분 관계 때문에 이 행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재능 기부하신다는 개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세 분이 또 들어오시는데 아주 선글라스 제대로 가지고 오셨네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동안 못한 그 이야기들, 또 이렇게 그 시선이 서로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마주치게 되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선글라스 이렇게 쓰니까 약간은 그래도 익명성이 보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편하게 참여를 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에 제가 퍼포먼스를 세미나를 기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파자마하고 추리닝 갖고 오셔가지고 편하게 하라는데 아마 추리닝이나 파자마 가지고 오신 분은 없는데, 네, 누우셔도 되고 여기 우리 저 연사님도 누우셔도 됩니다. 팔을 개고 턱을 개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공간 아트스페이스 휴라는 곳을 2013년 1월까지 제가 대표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대표라고, 저는 이제 문화역 서울 284의 이제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이 안 돼요. 그래서 운영위원처럼 뒤에서 이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지금은 작년 1월부터는 문화역 서울 284라고 옛날 서울역 그 공간이 2009년부터 리뉴얼 공사를 해서 2011년에 이제 오프닝을 해가지고 북한문화 공간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지향하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는 거기서 예술감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 그 초대에 응한 거는 뭐 윤섭 선생님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만, 이걸 좀 잠깐 소개시켜드리자면, 올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저희 그 파주 출판도시에는 아트스페이스 휴에서 대한공간들이 이제 신예 작가들 많이 그렇게 데뷔하는 공간으로 알고 계신데, 요즘은 이렇게 연배가 있는 분도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윤주섭 선생님이 사물은 총지의 치즈를 골랐다라는 이 알쏭달쏭한 제목으로 개인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트스페이스 휴에서 약 38년, 39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미술 현장에서 어쨌든 뭐 퍼포먼스, 또 이벤트 이런 작업으로 시작하신 윤주섭 선생님의 어떤 작품 세계,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당신의 철학,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풀어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콘스트독에서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초대를 하셨는데 안 올 수가 없어서 그냥 주고받는 거라 오게 됐고요. 저는 뭐 제가
그 외부 특강이나 외부 세미나에 가면 주로 이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주문받는 게 주로 이제 신예 작가들, 젊은 작가들, 미술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활동하고 요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이런 거 좀 얘기해달라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저도 이제 좀 연배가 돼서 저도 잘 몰라요. 요즘 대학 막 졸업하고 대학원 막 졸업하고 이렇게 활동하려는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좀 이제는 세대 차이라는 걸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예술에 대한 어떤 자기 철학에 대한 어떤 차이나 또는 뭐 미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작가로 활동하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르다.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요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마저 그러는데 아마 저보다 위에 선배분들은 아마 더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고민은 예술에 대한 고민도 고민이지만 이 분야에서 이제 세대 차이라는 것이 어떤 양태로 드러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서로 하고 있고 우리는 뭐 세대 차이 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과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술에서 예술가들이 중요한 미덕으로 삼고 있는 소통이라고 그러죠. 만나는, 공감하는 그런 공통의 경험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신예 작가들하고 같이 만나면은 함께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요 정도 얘기하고요. 또 얘기 진행하면서 뭐 처음부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그 대한공간 루프 디렉터로서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근래 그냥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루프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이 뭐 젊은 작가 발굴이라는 어떤 그 90년대 말에 그 형식적 대안이 내용적 대안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90년대 말에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모든 대안 공간들이 첫 번째 대안성으로 추구했던 젊은 작가 발굴이라는 개념이 기본 모토로 해서 대안 공간이 시작이 됐고요. 다른 대안 공간 마찬가지로 저희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미 15년이 지난 상황에서 젊은 작가 발굴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이 더 이상 이제 일반화된 대안성은 아니죠, 이제는. 왜냐하면 젊은 작가 발굴이라는 개념은 뭐 발굴 지원이라는 건 이미 대안 공간만의 몫이 아니라 심지어는 상업화랑까지도 젊은 작가 발굴을 하고 있고 미술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러분 뭐 아트 스펙트럼이나 젊은 모색전이나 뭐 이러한 전시 국제에서 하는 젊은 작가들 전시나 이런 것들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대안 공간들이 이제 또 다른 대안성을 찾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뭐 하고 있는 대안성은 어떻게 보면은 해외 미술 글로컬한 시각에서 뭐 아시아적 가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이라든가 후기 자본주의가 현대미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든가 이런 좀 거시적인 어떤 아시아적 담론, 세계적인 담론에 있어서의 또 다른 대안성을 찾는 개념으로 요즘에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본아시아라든가 미디어 아카이브 네트워크 포럼이라든가 오리엔탈 메타포라든가 동양적 운유라든가 뭐 이런 감각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맥락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온고잉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물론 젊은 작가들도 발굴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외 프로모션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요 근래에 아시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젊은 작가들의 성향 뭐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qualizing diversity라는 말을 이제 세미나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데 equalizing diversity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과거 저희 세대에 비해서 요즘 젊은 작가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적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균형화되게
서로가 호흡을 하면서 다양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현대미술계가 조금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이제 486 세대인데 저희 세대 때는 문화적 하이라키가 존재했었거든요. 서구 예술이 우리보다 앞선 선진 미술이었고 그건 이제 경제적 부와 관련이 됐었죠. 잘 사는 나라 문화가 더 선진 문화였죠.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예를 들면은 뭐 청바지를 입어야 되고 통기타로 포크송, 팝송을 불러야지만 문화 리더처럼 느껴지고 유학을 갔다 와야지만 미국에 뉴요커가 돼야지만 아니면 파리지앵리가 돼야지만 내가 최첨단으로 문화 리더, 트렌드를 리딩하는 이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문화적 하이라키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하이라키가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보다 주체적으로 젊은 작가들이 하나의 자기가 레퍼런스를 쓸 수 있는 소스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뭐 중국 예술이든 뭐 미국 예술이든. 그래서 그런 균형화된 다양성으로 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마이크로팝 세대라고 그러죠. 그런 균형화된 다양성 아래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글로컬화되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작가들은 사실은 아시아 3국을 비교한다면 굉장히 사회성 있는 작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회적으로 좀 링크가 되는 사회적 상황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언스테이블 했었으니까 과거에 압축 성장 때문에. 그리고 그 일본에 비해서 자폐적인 작업을 하는 자폐성 있는 작업들을 하는 작가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혼자 다 코딩, 디코딩하고 논리적 유희를 하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 사회적 링크하는 작가들도 있지만 조금 자기 스스로가 자폐적인 그 상황 안에서 혼자 놀이하는 식의 작업을 하는 경향이 좀 더 많이 나타난다라든가 아니면 일본은 오히려 자폐적 성향에서 마이크로팝 세대라고 일컫는 그런 젊은 작가들이 오히려 그 안에서 사회적인 작업, 우리나라처럼 사회성 있는 사회와 링크된 사회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나타난다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씩 서로 뭐 혼합이 되어버리는 뭐 아주 극단적인 말로 아시아적 큐레이터가 만나면은 한국 젊은 애들은 자페나이스 되고 일본 젊은 애들은 코리아나이스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중국 애들도 코리아나이스 되고 우리도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이고 있다. 균형화되게. 그래서 균형화된 다양성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상황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주체성, 과거와 같이 문화적 하이라키가 없이 자기 주체성을 확립한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균형화된 교류가. 그러면서 다양성이 보장이 되는 이런 게 요 근래에 소위 말해서 저희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20, 30대 작가들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니까 대항공간 얘기가 이제 많이 쭉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정미소에서 제 개인적인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1년이니까 이제 3년이 넘고 이제 4년째인데요. 사실 이미 대항공간 자체가 많이 한국에서 이미 자리 잡히고 난 이후죠. 저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정미소를 들어갔었는데 이제 우선은 처음에는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뭐 학습하고 돌아다녔던 이제 그 대항공간의 개념과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이제 또 다르게 벌어지는 패러다임이 좀 적응이 조금 약간 사실 제도권 안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미술관의 제도를 뛰어넘는 게 대항공간이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대항공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술관이나 상업 갤러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그게 단연 뭐 미디어가 된 경우는 한 2007, 8년부터 한 중반 이후부터 미디어시티가 이제 한참 이렇게 붐이 일어나면서 대항공간에서 미디어시티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술관 2000 중반 이후에 저도 홍대에서 많이 봤었고, 근데 저는 이제 대학원 때 미디어 이제 매체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좀 미디어 아트를 좀 특성화해서 한 거고, 사실은 이제 미디어 아트로 이제 특성화 시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동시대성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역할을 이제 읽어내기 위해서 대항공간의 정체성을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미디어 자체를 많이 소개하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인팅 전시가 이제 쭉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다채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마침 우리 콜린 로데스 시드니대 학장님이 좀 와 계십니다. 이분은 특히 아웃사이더 아트라고 그러는데 그 소외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또 독학 작가들 그런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본인의 작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템즈 앤 허드슨 출판사에서 전문적인 그 책을 2권이나 펴내고 그 다음에 이북으로 또 관련 책을 펴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웃사이더 아트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뭔가 상당히 전문적인 번역이 돼서 이게 통역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Okay, I'll try. I have almost no idea what's going on here this afternoon because, as you can probably tell, I don't speak Korean. So I'm in very many ways someone who is an outsider in this group. I love the sound of Korean. It's a beautiful language to listen to, but I don't understand it at all. But I just had a hint of what I might speak about just now in terms of my interest in art that comes from unusual places. I suppose the interest that I have in outsider art is an interest in art that sort of comes from places where you least expect it. I think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hings about artistic creation is that 오늘 오후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하고 이 갤러리에 들려봤는데 상당히 흥미있는 곳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 한국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데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 상당히 미안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웃사이더 아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이상한 낯설면서도 이상한 장소에서 오는 그러한 어떤 느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소판으로 이렇게 본 내용으로는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선앙당 같은 데 있죠. 선앙당이라든지 이런 성소, 신비스러운 곳, 바위라든지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작품을 하는데 판화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화로도 하고 사진 위에 이렇게 그리는 드로잉 같은 걸 하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살짝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풍경이 될 수도 있고 바위라든지 거대한 나무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어떤 영감 그런 거를 자기의 어떤 감성하고 매치시켜서 하는 그런 작업의 내용입니다. so I like the overlooked. I liked the ridiculed. I like art that has at its centre deep beliefs in the truth of something, art that proselytizes, art that preaches a belief, art that wants to say what it believes is the truth, and in saying that truth is, as often as not, then ignored. I discovered outsider art when I was an art student, as many people do. And I went to this art because it seemed to be saying things that none of my professors were saying. It seemed to be saying things that were just about ordinary truths. It seemed to be saying things without caring about what other people thought about it. As a result of that, I found it interesting and a word that perhaps we're not supposed to use anymore, but authentic. It's real. It was real stuff. Long before you start giving it fancy titles like art, it's just real. It's real things. It's stuff that comes off the streets. It's things that comes out of little houses, places where you don't expect art making to be coming on, just
little ordinary apartments, sometimes out of boxes, sometimes out of holes, but it's work that speaks strongly, and yet it's work that comes as if from nowhere. 펄린 선생이 한 내용하고 제가 이해한 내용하고를 좀 믹싱해가지고 설명하는 걸로 좀 대신 해야 되겠네요. 이분이 하는 그 작품은 크게 이제 이게 불어인데 리제레라고 하는 그런 큰 제목이 있고, 요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장소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그 마음의 영역, 그 마음의 영역을 항상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지를 못해서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만 앞으로 전시가 오픈되면 이제 이 작품이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될 건데요. 뭔가 굉장히 미스터리어스하고 미스틱하고 이러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작가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어떠한 그 역정이다, 도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이 아웃사이더 아트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 정신병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 치료 그런 과정, 그런 전시 기획 그런 것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이분이 아티스틱 네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아티스틱 저하고 좀 비슷한 경우인데 저도 한 30개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밍글맹글, 큐, 뭐 진자, 뭐 이렇게 계속 이번에는 왕싸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엊그제는 이제 얼마 전만 해도 한큐로 이제 전시를 아트스페이스에서 했는데, 이분도 그런 예명을 써가지고 큐레이팅을 하기 때문에 이 누군가 이제 이런 의문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어떤 현대가 잃어버린 자연의 어떠한 그 아주 비밀스러운 곳,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시간의 층일 수도 있고, 이러한 거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관점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연작들 중에 가령 시크릿 프레센스 그러면은 이건 아주 비밀의 어떤 출연 같은 거 이런 제목에 또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믹스드 미디어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타이니 보이스이스 이런 작품들은 작은 목소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프랑스의 리으라고 하는 곳에서 파리로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다시 호주 시드니로 와서 전개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의 서사로서 구성한 그런 그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널 컨시어스니스인데, 이 리미널은 사실은 우리 사전에 나오지도 않는 단어인데, 이 리미널하다는 것은 인류학적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리미널리티 하게 되면은 가령 이거는 하나의 트레시홀드, 그러니까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문턱. 그래가지고 저 도어가 이제 문턱이 있다고 상상을 하면은 바깥에 어떤 일상 공간이었다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축제와 같은 이런 지금 난장 같은 이런 곳에서는 이게 하나의 신성 공간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 순간, 그것이 바로 리미널한 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미널 컨셔스니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저는 연구소 경험을 들리면서 오늘날 필요한 현대미술에서의 운동등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대 연구소장이었는데 1대는 이제 동아대 지금 교수님이신 김승호 선생이고, 저는 김성호입니다. 경상도 분들은 발음이 안 돼서 똑같은 사람으로 얘기를 해서 둘이 헷갈리기도 하긴 하는데, 그리고 현재는 김숙경 선생님이 하시는데, 원래 제 때에서 시작한 게 뭐냐면 공동연구원 체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3기 소장님 때는 그 구성원들이 좀 와해가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향후에 저도 이제 뭐 손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아티스트의 그룹 운동 같은 것을 하고 김노환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하고 계시지만 저는 공부하는 이론가들의 연구 모임을 좀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2년간 했는데 1년간 동안의 공동 연구, 1년간의 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해는 그러니까 논뮤지엄, 그러니까 비미술관 전시공간 연구라고 해서 뭔가 대안공간이라든가 갤러리라든가 미술관이 아닌 또는 뭐 컨테이너라든가 여러 가지의 공간이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했어요. 물론 석사 또는 박사급 분들이 대부분 연구원, 초빙 연구원들이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시간도 바쁜 가운데서 공동 연구를 해야 되니까 팀끼리 공동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어서 완결되지 않은 연구도 많았지만 주로 1년에 한 15편씩은 논문이 생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간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런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나름의 그것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동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이루기 위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가담하신 구성원들도 거기에 동의해서 일을 진행하긴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 실제로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아예 쉽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그 저와 스태프들 몇 명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동 참여된 것을 이끌어진 결과물은 나타나고 그 과정 속에서 일들은 디렉터가 일을 많이 하는 것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약간 현실적 한계에 좀 부딪히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해는 이미지의 서사 연구라고 해서 미술 바깥에 있는 이미지들, 그러니까 대중 이미지라든가 또는 뭐 미술 쪽이 아닌 부분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이미지론을 한번 연구해보자 해서 하나는 아트 매니지먼트 쪽에 연구를 했었고 하나는 그냥 아트 테오리 쪽으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시기가 다 해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맞춰서 결과물들은 지금 온라인상에 지금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들지만 어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똑같은 지점의 목적점은 가질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운다리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 일정한 목적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네트워킹해서 간다는 것은 참 이상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민주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틀인 것 같아요. 이상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울 수 있고 그와 같은 시스템 속에서도 항상 주도하는 존재가 있고 서브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들에 대한 괴리감들은 극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70년대, 80년대 그 한국에서의 소집단 미술운동이 있었는데 이때는 각자의 그 예술적 이상들을 공유하는 그룹들을 형성시켜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미 90년대 말부터 이와 같은 소그룹 운동이 와해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날의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인디비듀얼,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적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미 보편화된 지가 오랜데 이전에 있었던 진짜 몇십 년도 안 되는 시기 이전에 공동체적인 어떤 이상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젊은 예술가들에서 조금씩 조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뭐 여기 참여한 작가도 마찬가지지만 지지수 오셨나요? 네. 저 특이하게 안경 쓰신 지지수 선생님도 오셨지만 두 작가가 같이 공동으로 그룹으로 컬렉티브 네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술적 아이덴티티를 또 다른 구성원과 같이 치열하게 싸움과 논쟁을 거쳐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술적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예술운동에서 이제 조금씩 다시 물론 이제 80년대 소집단 운동처럼 굉장히 큰 그룹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 차원에서의 일들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뜻이 맞는 동료들과 예술 작업들을 하는 이와 같은 그룹 운동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 오늘날 젊은 예술 운동이 조금 활성화가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제 경험담과 삼아서 같이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우리 홍수도 갤러리의 홍순환 관장님 한마디. 저는 일단 허락해 주시면 일단 경청하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객석에 앉아 계신 그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성능경 선생님 얼마 전에 같이 퍼포먼스도 했습니다만은 70년대에 ST 그룹하고 AG 그룹 그러면은 가장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그룹이다. 얼마 전에 달진 미술연구소에서 전문가들에게 앙케이트를 누렸더니 가장 인기를 많이 얻은 그룹이 바로 에이지고 ST입니다만은 그때부터 이벤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저도 했습니다만은 이벤트를 지금까지 4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신 우리 성능경 선생님 와 계시거든요. 성능경 선생님이 보는 지금 현재 미술이나 또 그런 것은 어떤 것이 될까 궁금합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안경을 쓰고 오라고 해서요. 제가 저 행여할 때 쓰는 안경을 쓰고 왔어요. 근데 이걸 쓰고 그냥 행여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약간 불편해요. 뭔가 확실하게 보이지도 않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푸른색 안경에 빗대서 약간 불편함, 그것이 곧 예술이 아닐까. 예술은 약간 불편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까 연사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간이 주는 그 울림의 장애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들으려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어록인데 예술은 소통의 불통이다. 뭐 그런 제 어록이 있어요. 퍼포먼스 할 때 곧잘 쓰는 언어인데요. 오늘 완전히 예술은 소통의 불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자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언뜻 들어보니까 예술 행정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평생 저 자신은 예술 행정하고는 관계없고 뭐 예술만 생각해 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행정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 내가 기획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시를 행정으로 처리하고 전시를 기획하면은 그냥 참여하고 내 할 일만 하는 작가, 그런 작가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평생을 비영리 작가, non-profit 아티스트로 살았고 또 평생을 non-popular favorite 아티스트로 저는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오면은 조금 편안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좀 뭔가 상업적인 공간의 느낌이 좀 덜 들고, 그러니까 이제 좀 막스가 얘기하기를 뭐 편안한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라 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동네 골목길도 약간 편안한 느낌이 좀 들고 이 공간도 약간 요 사무실을 비롯해서 편안한 느낌을 들고 그래서 예술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이 토론회 할 때는 울림이 별로 안 좋지만 퍼포먼스 할 때 보니까 아주 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은 역시 퍼포먼스 하는 공간으로서는 제일 좋은 공간이 아닌가. 천장이 높고 그래가지고 울림이 좋으니까요. 퍼포먼스는 오히려 하트, 가슴으로 하는 행동 예술이지 이성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제 평생 해온 결과 감히 말씀드리는 바인데 이런 공간이 아주 좋은 공간이고 이런 좋은 공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늙은 사람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 퍼포먼스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저 한겨레 신문에 노영석 기자님이세요. 아시죠?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추천하죠. 네, 퍼포먼스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전원이 가리는 게 나은지 드는 게 나은지 어느 게 더 멋있겠습니까? 다수결로 정할까요? 들어요? 그럼 이거 하나씩들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관객석에 계신 분들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자기 발언을 하셔도 좋고 이왕 선글라스 썼겠다 좀 자유롭게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포카판이 안 벌어지는 거 보니까 오늘 세미나 재밌는 거 보네요. 아 그거 좀 해야 좀 이게 퍼포먼스성 연출이 되지. 그래서 뭔가 좀 또 포커 하실 분들은 좀 몇 분 한번 폼 좀 잡아보세요. 여기서 그거 포카 아 그냥 둘 앉아서 하는 척좀 해자니까 그냥 네이시아나 몇 명이 하는 거야 이거? 그거 한번 좀 해보세요. 킹트림 씨가 있었거든요. 네. 역시 이제 디바 성향이 있는 비평가가 어떤 젊은이 둘을 앞세워서 조금 이제 시대를 바꾸려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사실 손 선생님께서 좀 당하시는 동안 했던 말만 계속 반복되셨던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김나우 선생님이랑 선생님 발언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질문하신 분은 누구세요? 저는 임명선 기자님인가요? 그래요? 그러네. 근데 나도 우리 서진석 대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조금 안쓰러웠어요. 좀 멋있게 우리가 인터뷰할 때 제일 멋있는 말이 노 코멘트.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만한 문제 또는 타이밍 뭔가 이런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작가들하고 기획자들, 그 다음에 평론가들, 그다음 대학 교수들, 또 아까 얘기하신 행정가들 다 입장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가 기관이 이제 민간단이냐, 공공기관이냐, 영리냐, 비영리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자기가 책임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놓고 천차만별의 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이런 그런 방식의 진행이 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좀 불편했어요. 편한 자리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 자리를 서진석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만들고 있죠. 바빠서.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 그리고 타인의 입장. 또 하나는 공장미술제라는 그 행사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미술계의 관점으로 보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보고 싶은데, 일단 처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기에는 좀 길긴 하지만 나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 그리고 공장미술제라는 부분의 입장, 전체로 우리나라 미술계를 보는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그 오해와 그 요소들이 발생이 된 것 같고요. 가장 큰 모양만 같으면 돼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마 우리나라 미술계가 아니, 이렇게 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내시고 칠이 바꾸는 거예요. 모양 제가 바꾸는 보기에는 카드. 모양을 뭘로 바꾸실지 정하시고 다이아로. 다이아. 다이아. 화투는 없나? 못 터치고 싶다. 안 빠져주니까 작은 사이즈로 터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옛날보다 기회는 많아요.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게 그냥 불합리한 개념에 있어서의 간극이 점점 과거보단 심해졌기 때문에 또 다른 불만들이 양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좀 총론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고요. 그러면 뭐 사실은 공장미술제에서 문제가 됐던 분들 왜 공채가 아니라 특채로 뽑았냐라든가 작가들을 뭐 장단점이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 지원금 부분, 뭐 당연히 운송비나 뭐 장비 대여비 같은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줬지만 그런 부분들은 비엔날레에서도 못하는 부분인데 공장미술제가 사실은 타겟팅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불만이 단지 젊은 작가들의 불만들이 공장미술제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미술계 총론적인 개념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런 총론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작가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는 부분, 어떤 불합리한 불균형화를 해소하는 부분, 그리고 유리벽을 벗어나서
젊은 작가나 기성 작가나 이렇게 이 아이솔레이트 분리된 우리나라 미술계가 좀 해외로 확장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건전하게 발전적으로 많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사회적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그러한 이렇게 나누기 그런 사회적 현상이 더욱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데올로기상에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근데 저는 그게 미술계에도 약간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작가들이 작업을 하는 시각적인이나 시각적인이라든가, 이게 약간 익스페리멘털이 아니라 엑스트리미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비평가가 제가 비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시 좀 간결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어려워서. 보완적인 대안적인 개념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대항적인 개념이나 저항적인 개념이나 사도적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이미 약간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흡수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요 근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소통의 방식에 있어서 뭐 이런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평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평 언어라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세대 차이라는 생각이 난 이제 들었던 건데, 그 바라보는 지점이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그 지점이 다르다 보니까 저 선배들은 그래도 그 운이 좋거나 시절이 좋아서 저런 위치에서 저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아마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에 대한 우리의 그 인식이 거의 그 이제 종교 수준에 갈 정도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 그런 어떤 그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부분이 날 때부터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얘기 말씀드렸던 뭐 이번 교장 선발에 대한 부분도 어머니들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주를 쓰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거는 강제적으로 발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라던가 선웅이 선생. 그린 거예요? 콜린 학장이 그린 거예요, 저기가. 선생님 보고. 번쩍. 추천 공모나 추천이 뭐 예를 들면 뭐 중앙미술대전이던 아시아프던 심지어는 루프에서 작가 공모전이던 3명밖에는 못 뽑지만 1년에 3-4명밖에 풀 사르비한 건 다 공모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성 안에서 저는 특채 방식은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회를 협소하게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또 다른 또 공모 방식을 더 많이 활성화해서 많이 만들어서 이 밸런스를 특채와 공채가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물레동에서 대한문화라는 이제 그 대표가 서 대표한테 질문했잖아요. 루프의 대안은 뭐냐? 당신네 그 질문하는 당신네 기관 대안은 뭐냐 했더니 우리는 뭐 딱히 대안은 없고 즐겁게 노는 거다. 근데 이제 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안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그거는 정말 판타지라는 생각이에요. 이걸 갖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문제를 주관지나면서 해소가 되는 지시는 대하고 많이 받는 데는 예총이라든가 이런 데. 아니 거기 있잖아. 그래서 오늘 뉴스
미술 중에 하나가 저 목동에 있는 그 예술이 그 얘기하려고. 굉장히 처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권층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그러니까 다만 좀 서로가 어떻게 방식을 이해를 해주는 방식 저는 젊은 작가들이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뭐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싶은 이런 기회가 물론 모든 작가들이 마찬가지로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청와대 이렇게 써놓고 정작 국민의 그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저희 두 분은 그러니까 제가 말한 특권층이 무슨 뭐 권력과 부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좀 어려운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권층이란 말은 그 자기가 성장하면서 거기에 부여하는 어떤 뉘앙스하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느낀 뉘앙스는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특권층이란 말을 들으면 일단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특권층이라는 단어가 주던 어떤 문화적 경험이라든가 그 의미의 뉘앙스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이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더 소통하자고 자리를 더 열심히 만들었냐?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더 큰 문제가 비엔날레나 다른 곳에 많이 있는데 왜 타깃이 공장을 쓸 때인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로는 페렌치 지인이 그랬다니까. 네. 사실 저번에 제가 공장미술제 참여한 작가로서 홍태림 씨가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참여하게 됐냐고 하는데 제가 그 말하는 중간에 기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신인 작가한테 기회라는 단어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회라는 단어 자체가 주종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더 이상. 그러니까 저는 홍태립 씨의 목적이나 그 취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굳이 공장 미술제에 포커스가 잘못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비엔날레의 각종 비리와 정말 거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말을 하고 싶으면 더 큰 무대에서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옳지 않았나라는. 자꾸 자리를 마련하세요. 이렇게. 근데 그 소통이라는 개념이 저희도 마련을 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젊은 작가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저는 찾아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작가들이 전화하고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려고 오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만난 적은 없거든요. 단 5분이라도 만나서 보고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너무나 미안하지만 딱 만났는데 작업이 필이 빠보면 계속 유지가 돼요. 왜? 나한테 너무 도움이 돼. 근데 너무나 미안하지만 작업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5분 만나고서 얘기해주고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기를 하고 찾아오면 아마 뭐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빠서 저는 제가 루피에 있을 경우는 저는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기 앞서 포트폴리오가 완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좋았을 경우가 있고요. 안 좋을 경우 그 안 좋은 이미지를 메이크업하는 게 배로 시간이 노력이 더 들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메인 무대에서 내가 노래를 잘못 불러버리면 그거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지는데 나가수 같은 데서 메인 무대 노래를 한번 잘 부르면 그 다음에 실수를 하더라도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았지라고 이해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포트폴리오를 자기 작업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PT할 때도 얘기할 때 명하나 내가 이 전시를 미술인들한테만 하는 건가? 아니잖아. 일반인들한테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제 스스로도. 포트폴리오를 받아보고 거기서도 프린트를 받아보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준비가 되면 실망하지 말고 계속 내주는 게 좋아요.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한테. 보여주면 뭐 얼마든지 얘기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비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공모전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 공간이 지금 한 20, 30개 되나? 그죠? 뭐 가야죠. 작업이
시간은 끝났고 각자들